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K입니다. 오늘은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 김신회님께서 이 보노보노를 보다가 느끼신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내셨어요. 저도 보노보노를 좋아했었는데 되게 귀엽지 않나요? 표지부터 끌려서 바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구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대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당장 어른이 돼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었을 때 어른 버킷 리스트를 하나씩 클리어하기로 했다. 그중 첫 번째는 염색이었다. 20살 때는 알록달록한 머리가 유행이었다. 애들은 마치 그게 성인이 된 증명인 양 죄다 머리를 물들였다. 하지만 빨간 머리, 노란 머리는 너무 흔한 것 같아 초록 머리를 하기로 했다. 집에서 염색약을 바르고 권장 시간을 훨씬 넘길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래야 더 진한 초록이 나올 것 같아서였다. 미용의 기술과 소양이 전혀 없는 20살짜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초록머리는 어디는 까맣고 어디는 노랗고 어디는 갈색이다. 나머지만 초록색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내 머리를 보고 나무 같다고 상추 같다고 했지만 만족했다. 똑같은 머리를 한 사람은 하나도 없음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설픈 초록 머리를 한 채 동아리 선배와 시시덕거리고 다른 과 남자애를 짝사랑하고 친구랑 싸우고 툭하면 취했다. 따지고 보면 초록머리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쩌면 초록머리가 아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른 버킷리스트에는 야한 영화 보기도 있었다. 어른하면 19금 영화, 19금 영화 하면 성인 아닌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야한 영화가 보고 싶었다. 그것도 당당히 내 돈으로 표를 끊어서 보러 가고 싶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본 성인 영화는 바운드라는 외화였는데 때마침 군대에서 나온 선배와 같이 봤다. 영화는 생각보다 야하지는 않았지만 여주인공들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비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많았고 엎친 데 덮친 격 여자들끼리의 러브씬이 자꾸 나왔다. 내가 보자고 우겨서 본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하드코어한 전개에 나도 울고 선배도 울고 영화관을 빠져나온 후 우리는 서로 눈을 못 마주치고 어색해하다가 쭈뼛쭈뼛
인사를 하고는 헤어졌다. 그날 이후 선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보노보노 역시 늘 어른이 되는 일에 대해 고민했다. 어느 날 포로리의 큰 누나 도로리를 통해 자립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보노보노는 덜컥 두려움이 생긴다. 자립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립을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운다. 자립이란 자기 힘을 길러 어른이 되는 일이라는 도로리의 말을 듣고 보노보노는 전혀 다른 의문을 품는다. 금세 울지 않고, 금세 화내지 않고, 금세 웃지 않으면 어른이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혼잣말을 한다. 금세를 하면 안 되는 걸까? 금세가 나쁜 걸까? 얼핏 들으면 유치한 말장난처럼 느껴지지만 나 역시 이 대목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다. 어른이 되면 금세와 멀어지는 법이라고. 무언가를 열망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뭔가를 금세 하고 싶어 하는 것. 반대로 금세 실증 내는 일 역시 젊음의 고유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고 싶은 것들을 금세 줄 세우는 일만으로도 뿌듯해하고, 그렇게 열망하는 것들이 뭐였는지조차 금세 까먹는 것도 다 어려서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이 말하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다른 금세를 할 뿐이다. 어른은 금세 포기하고, 금세 후회하고, 금세 체념한다. 처음엔 그렇게 참 싫어도 어느새 그 마음 역시 금세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넘길 수 있게 된다. 보노보노의 염려처럼 금세는 나쁜 게 아니다. 금세는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거다.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른이 될 거라고 믿었다. 머리카락 염색이나 19금 영화 보기 같은 것들이 어른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어른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다. 어른이란 모든 걸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삶을 멋없다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별로 어른답지 않은 지금의 삶도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어른도 가끔은 아이 때문에, 가끔은 아이 때의 마음을 떠올린다. 그동안 바라온 어른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맞나 싶을 때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네. 금세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저도 착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작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찰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른이나 아이나 금세 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인생이 꼭 재미있어야만 할까? 항상 밝고 긍정적인 회내기는 지루한 것을 못 참는다. 틈날 때마다 보노보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뭐 더 재미있는 일 없을까를 고민한다. 게다가 인생이란 즐거워야 하는 것, 꿈은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것, 자신을 미워하는 한이 있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삶이라야 진정한 삶이라고 믿는 초긍정 캐릭터이기도 하다. 보노보노는 그런 회내기를 보며 재미난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회내기만큼 재미있지 않는 자기 모습에 시무룩해질 때도 있다. 세상에서 재미있는 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나도 매일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도 재미없는 녀석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살게 될까? 요즘 유난히 인생이 재미가 없어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각자 상황은 달라도 인생은 재미없음이라는 공식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주변 사람들만 봐도 일상은 매일 똑같고 일은 지겹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색다른 경험을 해도 딱히 짜릿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난감해한다. 그럴수록 자꾸 즐거움에 대한 강박을 갖게 된다. 웃기는 일이 없으면 웃기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라도 웃어야 하고, 웃을 일이 없으면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서 낄낄거리기라도 해야 할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부여하려고 한다. 인생은 재미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재미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인생은 원래 재미있는 거라고 누가 정한 거지? 하루는 끊임없이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재미를 궁리하느라 피곤해하는 회내기를 아빠가 부른다. 아빠는 잠깐 앉아보라면서 회내기의 등을 긁어주겠다고 한다. 갑자기 왜 등을 긁어주겠다는 건지 의아해하는 회내기에게 아빠는 이런 말을 한다. 회내기는 항상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생각하잖아. 그래서 좀 피곤한 거 아닐까? 가끔은 이렇게 등 긁는 것만으로도 놀이가 된단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대부분 짐짐하고 시니컬한 캐릭터들 사이에 작가가 왜 회내기를 집어넣었는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물처럼 흘러가는 스토리에 양념을 치는 존재가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그렇게 즐겁고 활기차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둘 다 아닌 것 같다. 작가는 늘 행복과 재미에 집착하는 회내기의 모습을 통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매번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정신없는 회내기는 보노보노의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동시에 가장 현실적으로도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듯이 재미없으면 인생이 끝나버릴 것처럼 아등바등 또 열심히 따지고 보면 재미없는 인생이 이상한 게 아니라 계속 재미있기만 한 인생이 특이한 거다. 인생이 늘 새로운 재미와 자극으로 넘친다면 그 인생 어디 피곤해서 살겠나. 가끔은 아무 일 없고 지루해줘야 새로운 재미도 느껴지는 것을, 심지어 아무 일 없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는 것을. 야옹이 형은 특별한 일이라고는 없는 동네를 그저 걷는 걸 좋아한다. 포로리는 그런 야옹이 형이 신기해서 하루는 몰래 뒤를 밟아보기로 한다. 하지만 아무리 따라다녀봐도 야옹이 형은 별다른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걷기만 한다. 딱히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는 짓을 왜 계속하는지 궁금해하는 포로리에게 야옹이 형은 아무 일도 없는 게 제일 좋다는 말을 한다. 왜 아무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아? 그냥 걷기만 하는 건 지루해 보이는데. 응, 지루해. 난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걷는 셈이야. 걷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 아,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구나 싶어서. 야옹이 형은 이상한 말만 한다고 생각하며 포로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는 부모님의 모습에 처음으로 신기한 생각이 든다. 아,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좋은 거구나. 세월이 주는 장점 중 하나는 유연함이다. 유연함은 우리를 즐거움이나 재미에도 묻어내지게 만들어준다. 이는 재미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재미가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즐겁지 않은 삶은 그만큼 나쁠 것도 없는 삶이다. 재미도 없고 특별한 거라곤 더 없는 요즘 내 일상을 떠올리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삶은 그 이유만으로도 제일 좋은 삶이라던 야옹이 형의 말이 떠오른다. 어릴 적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른들의 말도 점점 수긍이 가는 걸 보면 나도 영락없는 어른이 된 건가 싶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정말 매우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다. 참, 맞습니다. 보고 싶어서 가슴이 미어질 때,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빠가 불쑥 말씀하셨다. 니는 누가 보고 싶고 그립고 해서 가슴이 미어진 적이 있나? 있지. 언제? 누가? 그건 말할 수 없지. 프라이버시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덧붙였다. 근데 아빠가 요즘 그래요? 잠시 망설이던 아빠가 대답하셨다.
어, 내가 그렇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3살 때 부모님을 여인 아빠는 내내 할머니 손에서 컸다. 할머니는 내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 아빠는 종종 할머니 이야기를 했지만 요 몇 년 통 말씀이 없었는데 요즘 유난히 할머니 얼굴이 자꾸 사무치시나 보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마디 했다. 언제 한번 성묘라도 다녀오세요. 그 말에 아빠는 대답이 없다. 아빠도 어느새 그 한 번이 망설여지는 나이가 된 건가. 성묘하러 가는 일도 엄두가 나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건가. 내 나이 먹는 것에만 한숨 쉴 줄 알았지. 아빠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해왔던 것 같아 마음이 덜컹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밥을 먹었다. 아빠도 말없이 밥을 드셨다. 우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런데 아빠의 그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돈다. 가슴이 미어진다. 우리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고, 마음속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진다. 포로리는 어느 날 문득 옛 생각에 잠겨 행복했던 가족들과의 추억을 되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포로리에게 늙은 아빠는 말한다. 아빠랑 엄마는 이미 각오했다. 잊어버릴 각오. 그러니 너도 각오하거라. 그러면서도 포로리가 아직 어리다는 걸 아는 아빠는 이렇게 덧붙인다. 각오라는 말은 해도 금방 되는 건 아니지. 아빠랑 엄마도 오랜 시간에 걸쳐 각오했거든. 그러니 멋대로 부활 같은 거 시키지 마라. 추억을 떠나보낼 각오를 한다는 것. 나는 그게 뭔지 아직 모른다. 아무리 각오해도 떠나보낼 수 없는 추억이 있다는 것. 그건 역시 아직 모른다. 여전히 할머니가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아빠의 마음도 아직 모른다.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일이기에 최대한 모르고 싶다. 하지만 이미 그 현실을 맞닥뜨린 아빠는 가슴이 미어지게 보고 싶으면서도 성묘하러 가겠다는 약속 하나 쉽게 하지 못한다. 그동안 포로리는 매년 아빠와 꽃구경을 갔었다. 그런데 올해는 편찮으신 부모님을 돌보느라 지쳐서 꽃구경을 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잠시 까먹고 만다. 그러자 서운해하는 아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포로리는 지금이라도 꽃구경을 가자고 나서고 아빠는 마지못해 따라 나선다. 함께 걸어가는 길에 부자가 나누는 대화가 마음을 파고든다. 노인네들하고 한 약속은 어기는 거 아냐?
낀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예요. 노인네들하고 한 약속은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젊은이들한테는 다음 달, 내년도 있겠지만 노인들에게는 지금뿐이라고. 언젠가는 나도 아빠가 보고 싶어서 가슴이 미어질 때가 오겠지. 하지만 지금은 최대한 모르고 싶다. 아빠와 나에게도 지금은 지금뿐이라는 것을 자꾸 모른 척하고 싶다. 참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음, 떠나보낼 각오를 한다는 것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음, 다음 부분은요. 음, 음, 변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사람.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은 아오모리 현에 있는 히로사키 공원이다. 벚꽃 시즌이 되면 이곳이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우아하게 서 있는 히로사키 성을 둘러싼 벚꽃숲이 장관을 이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벚꽃나무가 밑동이 굵고 키가 큰 고목이라 벚꽃이 만개했을 때 풍경이 유난히 웅장해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나무는 심은 지 130년이 지난 초고령 고목이라고 한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자연의 섭리는 봄이 오면 꽃도 피게 만든다. 역시나 자연의 섭리로 태어난 우리는 봄이 되면 모르는 사람과도 어깨를 부딪혀가며 윤중로를 걷고 군항제를 보겠다며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나무에서 잎이 돋고 꽃이 피고 계절의 흐름이란 얼마나 오묘한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대낮부터 맥주 캔만 딸 줄 알았지. 이 벚꽃을 틔우고 살려내고 보존하는데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생각도 하지 못한다. 히로사키 공원에도 나무 의사가 있다. 그는 매일 공원으로 출근해 나이 든 나무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봄 한철 피다질 벚꽃을 위해 나머지 세 계절을 야근도 마다 않는 그의 모습을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크레인을 타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직접 손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폭설이 내리는 날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빗자루로 눈을 치우고 어렵게 접붙인 가지에 조그만 싹이 돋아나면 마치 손주를 본 할아버지처럼 환희에 찬 표정을 짓는 아저씨였다. 정년을 앞둔 나이에 건강하지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고목들과 사투를 벌이는 이유는 해마다 벚꽃이 피면 한달음에 달려와 감동하는 관람객들 덕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역시 매일 잔업을 이어가던 날들 따위는 다 잊어버렸다는 듯이 벚꽃 앞에서 그들과 똑같은 표정을 짓는다. 이 장관만으로도
모든 게 보상된다고 말하는 듯한 얼굴. 화면을 가득 채운 그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달려가 벚꽃 구경을 하고 싶었다. 욕실은 원래부터 반짝반짝하고 밥은 밥솥이 해주고 빨래는 저절로 되는 줄 알지? 오늘도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에서는 이런 푸념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전국의 주부들과는 반대로 식구들은 그 대부분의 일이 엄마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텅 빈 반찬통, 정리 안 된 냉장고, 청소가 시급한 욕실을 볼 때마다 엄마를 외칠 줄만 알았지. 그게 엄마가 매일같이 해내고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 못한다. 오히려 매일같이 꾸준하게 해온 일일수록 한 번 난 구멍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인데. 그러고 보면 티나지 않는 일일수록 우리를 키우고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은 딱 일주일만 혼자 지내봐도 동감할 수 있다. 물론 이 진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 적용된다. 잠 안 오는 새벽,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면서 생각이 꼬리를 문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취하고 누리는 것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안 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겠지? 티 안 나는 일일수록 그 안에 숨은 긍지와 노력은 크겠지. 아빠, 봄이 왔네. 응, 그러네. 겨울 다음에는 꼭 봄이 오네. 응, 세상에는 정해진 게 있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일이 있어야 하지. 그렇다면 그건 누가 지키고 있는 걸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매서운 추위가 극성을 부리다가도 어느새 봄은 온다는 것.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것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밤이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줄 아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그럼 얼마나 잊은 채 살아왔는지가 느껴져 멋쩍어지는 밤이다. 감사합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엄마였을까? 가지는 프라이팬에 볶기만 해도 숨이 죽고, 버섯은 끓는 물에 데친 다음 볶아야 나물이 된다는 것. 어린 딸이 등을 대고 반드시 앉으면 늘 딴머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대신 양쪽 눈꼬리가 조금 올라갔을 때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 이불 호청을 빨아서 다시 이불에 씌울 때는 호청 안감을 뒤집은 다음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솜 이불을 올리고 모서리를 바느질로 묶어준 다음 호청을 다시 뒤집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이불과 호청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 김장배추 한 통을 반으로 갈라보기만 해도 올해 김장이 맛있을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1년에 2번 구충약을 먹어야 하는 시기를 아는 것.
옷 안에 붙은 라벨을 보지 않고도 물빨래 해도 되는 옷, 물빨래 해도 되는 옷, 중성세제를 빨아야 하는 옷,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하는 옷을 구분하는 것. 아이들이 때를 부릴 때는 잡던 손을 놓고 빠른 걸음으로 앞장서서 가면 아이들은 눈물을 뚝 그치고 조용히 엄마를 따라온다는 것. 내 나이가 처음 시집 온 엄마의 나이를 훌쩍 넘기고 나서부터 늘 궁금했다. 엄마는 언제부터 뭐든 다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 엄마는 언제부터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걸까? 엄마도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을 텐데. 엄마는 그거 말고도 다 알고 있었을 거다. 내가 엄마에게 한 거짓말, 엄마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시간, 1년에 하루 이틀 효녀인 척 하면서 364일 내내 정반대로 살아왔다는 사실. 가끔은 엄마로부터 도망치고 싶던 적이 있었다는 것.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다는 걸 생각하면 어느새 슬금슬금 목이 맨다. 엄마는 아는 척하지 않고도 다 알고 모르는 척하면서도 다 아는 사람. 그런 이유로 나는 엄마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아서 늘 아는 척만 실컷 하는 사람 같아서. 하지만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다.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랑 비슷해. 된다는 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 엄마는 엄마가 되고 싶었을까? 아니면 엄마가 되어버린 걸까? 엄마는 엄마가 된 엄마가 마음에 들까? 아니면 엄마가 되지 않았을 엄마를 꿈꿀까? 누군가를 돕는 건 엄청 부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부자연스러워. 그 부자연스러운 짓을 부모가 되면 평생 해야만 하는 거야. 엄마는 대체 언제부터 엄마였을까? 야, 이 부분도 참 너무 많은 감동을 줘서 저도 읽다가 조금 목이 메었네요. 맞아요. 모두가 다 처음이지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 미용실에 안 간지 6개월이 넘었다. 염색도 파마도 커트도 한 번 안 하고 머리카락을 방치해 둔 시간이 그만큼이다. 하지만 변신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조금만 더 버텨볼 생각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얼굴이라고 중얼거리면서 같이 미용실 좀 가자는 친구에게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내 처지에 무슨 언젠가부터 맥주집에 가서도
수제 맥주 대신 맥스 500cc를 시킨다. 오늘의 목적은 맛있는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취하는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왕 맛있는 걸로 시키라는 친구의 잔소리에는 이렇게 말한다. 내 처지에 무슨, 내 처지에 무슨, 은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말이다. 친구가 지긋지긋해하며 처지론이라고 이름 붙인 그 말은 내가 요즘 그럴 때가 아니다 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없이 마음 불편하거나 없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정작 말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 내 처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내 처지는 미용실에 2, 30만 원을 쓸 처지가 못 된다. 한 잔에 9천 원 하는 수제 맥주를 마실 처지가 아니다. 홀쭉한 주머니 사정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현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비관적인 사고방식이라기보다 긍정적인 체념이라고 할까. 만약 언젠가 사정이 좋아지면 지갑 가득 현금을 넣고 미용실에 가서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트리트먼트도 할 수 있겠지. 오는 길에 수제 맥주를 10잔도 마실 수 있겠지.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란 얘기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만큼 비현실적인 말이 있을까? 이 말은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괴상한 믿음을 심어준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칭찬받고 가능성을 무한히 응원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는 부모처럼 칭찬과 응원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 아이는 좌절 앞에서 나는 잘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 희망을 갖다가도 좌절이 자꾸 반복되면 나 잘 못하나 하고 의심하고 결국은 나 별건 아니었네. 근데 왜 칭찬만 했어? 라며 원망하게 된다. 내가 그랬다. 어렸을 때 엄마는 신우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늘 칭찬해 주셨는데 정작 나는 칭찬받을 일은 하나도 없는 아이였다. 남들에게는 얘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라고 하셨는데 나는 노력했다. 다만 머리가 안 좋았을 뿐이다. 남들 다 푸는 산수 문제도 못 풀고 체육도 못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줍음도 많아서 사람 사귀는 일에도 젬병이었다. 엄마를 원망하는 건 아니다.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종종 미안할 뿐이다. 엄마는 노력하면 다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상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다. 집에서는 칭찬을 받지만 밖에 나가서는 눈에 안 띄는 아이에게 끊임없는 칭찬은 마음을 누르는 짐이 된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두려운 곳이 된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유난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겁이 많다.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황이 잘 안 풀리면 금세 도망을 치거나 이 잘난 나를 세상이 몰라준다고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 라고 꼭 말해주고 싶지만 나는 아이가 없네. 대신 조카에게는 잘하는 것 딱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 라고 몰래 이야기해주곤 한다. 애 엄마가 싫어할지는 몰라도. 안 보이는 걸 굳이 끌어모아 칭찬을 퍼붓는 어른들을 보면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아이에게도 현실적인 눈이 필요하다. 공부를 못하고 관심도 없는 아이에게 노력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북돋을 게 아니라 넌 공부는 부족하지만 춤은 잘 추지. 그림을 참 개성 있게 그리는구나. 라고 다른 강점을 칭찬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도 자신과 세상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가지지 않게 된다. 나중에 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라며 좌절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가 그랬다. 취업을 위해 서류를 내는 족족 떨어지고 면접을 보는 족족 미끄러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내가 이 모양인 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다 라고 되낸다. 하지만 그건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철 안 든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은 이기적이다. 웬만큼 노력해서 안 되는 건 노력을 더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왜 미리부터 가르쳐 주지 않나. 정작 본인들은 그 사실을 매일 뼈저리게 깨닫고 있으면서 어느 날 포로리는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한다. 누나가 결혼한 뒤로 병든 어머니와 나이 든 아버지를 돌볼 줄이가 없어서 자신이 함께 머물며 간병을 하기로 한 거다. 하지만 매일같이 새 식구 몫에 도토리를 줍느라 허리가 휘고 집안일 하면서 부모까지 돌보느라 지쳐간다. 늘 만나기만 하면 웃음이 끊이질 않던 보노보노를 오랜만에 만나고도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뾰족하게만 군다. 그런 포로리에게도 열망이 있었다. 이 한 몸 부서지도록 부모님을 간호해서 하루빨리 낫게 해주고 싶은 바람이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와 함께 꽃구경을 간다. 1년에 딱 한 번 피는 이 꽃을 올해도 내년에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다짐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이면 족하다며 찬물을 끼얹는다. 그 말에 포로리는 그동안의 서러움과 억울함이
폭발한다. 여러 번 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돌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이면 됐다니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낫게 해주고 싶어서 간병하는 건데 그런데도 하나도 나아지질 않아서 괴로운데. 아들의 푸념을 들은 아빠는 이렇게 말한다. 포롤이 낫지 않아도 괜찮아. 낫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단다. 아빠의 이 말을 듣고 나서야 포로리는 깨닫는다. 부모님을 낫게 해주고 싶다는 것은 자기만의 열망이었을 뿐, 정작 두 분은 자식이 부담감을 아는 채 희생하는 일을 기뻐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자신들의 건강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느새 체념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아빠의 말에 포로리는 당황하면서도 마음이 놓인다. 가슴 속 부담감을 줄이는 대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집중하며 부모님을 돌보는 일에 자신감과 보람을 느끼기 시작한다. 만약 아버지가 더 건강해지고 싶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고 말 거라고 말했다면 포로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다 자기 탓이라며 더욱 자신을 몰아치지 않았을까? 마음이 울렁거린다. 비록 듣기 좋지는 않았지만 솔직하게 말해준 포로리 아빠에게 감동받았다. 본인이야말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을 텐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빠.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이 되더라도 꽃구경을 했으니 좋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진짜 어른이 보였다. 덕분에 포로리도 현실을 바로 보게 되었다. 불가능한 일을 위해 힘을 빼는 대신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는 일상을 살게 되었다. 결국은 다 잘 살자고 하는 노력인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같이 다 노력하는데 정작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걸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처지로는 적어도 건강하지 않나. 지금의 처지를 깨닫고 그에 걸맞게 생활하겠다. 앞으로 달라질 처지를 기대해 보긴 하겠으나 막연히 희망에만 빠져 살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적어도 나는 낙관적인 비현실주의자보다 비관적인 현실주의자가 더 행복에 가깝다고 믿는다. 그게 더 건강한 삶이라 믿는다. 나 상처받았어. 며칠 전 라디오를 듣는데 친한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서 속상하다는
청취자의 사연이 나왔다.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DJ가 이야기했다. 서운한 일이 있을 때 그 기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땐 차라리 나 그때 상처받았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상대방도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솔직하게 사과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누군지 모르는 청취자 양반, 저 말 듣지 마세요. 저 말 듣지 마세요. 나 상처받았어. 아는 사람 중에 그 말을 유난히 자주 쓰는 사람이 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심각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 말로 자신의 성난 마음을 애둘러 표현한다. 아무리 돌려 말해도 그 기저에는 그때 나 기분 나빴거든? 그런 마음이 있기 마련이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한다. 차라리 그냥 열받았다고 하지.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그랬어? 안타깝네. 정도로 반응하고 대화 주제를 돌린다. 요즘은 나 화났어 라는 말보다 나 상처받았어 라는 말이 더 자주 쓰이는 것 같다. 감정이 상했음을 직접적으로 알리기보다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게 예의 바르게 혹은 지혜롭게 느껴져서 그런 걸까? 하지만 나는 나 화났어가 훨씬 듣기 좋다. 그 말이 더 솔직하고 당당하게 들린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왜 그러냐며 이유를 묻거나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 귀 기울이거나 그러지 말라고 조언 또는 충고를 할 수도 있다. 그 기분을 이미 짐작했다면 서둘러 사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처받았어 라는 말은 다르다. 상대방에게 공을 던짐으로써 자신은 물론 상대 역시 수동적으로 만든다.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쩔쩔맨다. 내가 상처를 주다니, 누군가의 마음을 슬프게 하다니, 그건 오해야. 라며 변명하거나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거나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며 가정형 사과를 하는데 혈안이 된다. 그러나 그런 반응은 상처받았다는 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의 행동을 습관이 되게 만든다. 상처받았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그러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대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그 말을 하지 않는다. 말해봤자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책임감이 부족하고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 공을 던지는 말을 자주 쓴다. 난 아무거나 다 괜찮아. 그럼 연락 줘. 네가 정해줘. 그렇게 말하고
선택을 상대방의 몫으로 돌린다. 나 역시 생각에 확신이 없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 손해보고 싶지 않을 때 저렇게 말한다. 그렇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상대방을 원망할 수도 있다. 욕심 따위 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속은 욕심으로 가득하다.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고 싶지 않을 때일수록 그런 말을 고른다. 그래서 나는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도리어 상처받은 기분이 든다.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이기심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어느새 상처를 준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도 상처받았어 라고 맞받아치기보다 일단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성질을 내고 본다. 마주 앉아서 상처 배틀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나의 경우 상처를 받았을 때는 상처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겨우 슬프다 아니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게 된다. 더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런 말조차 발음하기 힘들다. 그냥 꺽꺽 우는 게 다다. 누군가를 대할 때 역시 마찬가지다. 너무 속상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든다. 아이고, 진짜 상처 많이 받았나 보다. 상처는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빠를 찾기 위해 먼 바다까지 헤엄쳐간 보노보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래무리를 만난다. 처음에는 그 위협적인 카리스마에 놀려 공포에 떨지만 자기 무리와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그들의 일상을 마주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엄숙함을 느낀다. 하지만 한바탕 혈투를 벌이고 터전으로 돌아가는 고래 무리를 본 보노보노는 또 한 번 조용히 놀란다. 무리 중 행동대장격인 고래 아저씨의 몸이 상처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약한 소리 한마디 하지 않던 고래 아저씨의 용맹한 뒤에는 그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다. 고래 아저씨는 상처투성이었다. 고래 아저씨는 상처투성이었다. 상처를 보면 상처를 본 사람이 놀라서 정작 상처난 사람은 상처난 것 따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잊지 않았을 거다. 잊지 않았을 거다. 보노보노는 상처에 대해 말하지 않는 고래 아저씨의 상처를 보았고 마음으로 위로했다. 이 대목은 내가 가진 보노보노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은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늘 우유부단하고 걱정만 하는 캐릭터라는 생각에 답답한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어른스러웠다니. 상처를 말하는 사람보다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진짜 같다. 상처받았다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그때는 속상했다고, 기분 나빴다고 아이처럼 털어놓는 사람이 더 진짜 같다. 자기의 진심을 포장하고 상처를 핑계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는 마음은 영리하지만 비겁하지 않은가? 상처는 주고 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게 아니다. 마음 상하고 나서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마주하는 사람 역시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계인 거다.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드는 건데 왜 상처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늘 한 사람일까? 상처를 주고도 상처받을 수 있다. 상처를 받고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나 역시 고래 아저씨처럼 상처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상처받았다면 적어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특히 소중한 사람들에게만큼은 비겁해지고 싶지 않다. 비겁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 네, 상처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좀 갖게 해준 에피소드였어요. 어, 마지막 에필로그를 좀 소개해주고 싶었는데요. 이걸 볼게요. 보노보노와 친구들은 꿈일 줄 모른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엉엉 운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숲속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속상해하고 궁금증이 생기면 아무나 붙잡고 질문을 퍼붓는다. 누군가가 귀찮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며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누군가가 슬퍼 보이면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슬퍼할 시간을 마련해 준다. 자기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그렇게 한다. 만약 감정을 숨겨야 할 때가 생기면 실컷 숨기고 나서도 결국은 솔직해지는 방법을 선택한다. 단, 그들의 솔직함에는 무언의 규칙이 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 나에게 죄책감을 갖지 않을 것, 우리가 의미 없는 거짓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나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 남에게 미움받거나 상처 주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런 이유로 솔직하지 못하게 사는 사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관계에는 주름이 진다. 그 주름을 펴는 일은 세월이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함이 하는 일이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좀처럼 솔직해지지 못한다. 솔직하지 않게 살아온 시간이 솔직하게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이다. 네, 어,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너무 잘 읽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좀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많은 부분이 다 와닿았지만 그 에필로그 부분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어,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 어, 내가 제 때까지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또 그것이 마치 룰인 것처럼 느끼고 살았는데, 그 룰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 다시 한번 어, 이 작가님의 생각과,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좀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가야 할지 좀 많이 느끼게 되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보노보노처럼 어,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들을 잘 해야겠습니다.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히 포기하고 가능성 있는 것들을 또 추구하고 노력하는 제가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